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메이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슨 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 나는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새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우 강의를 마치고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 이후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이 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43살에 파킨슨 병이라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게다가 파킨슨 병은 우울증과 치매, 편집증, 피해망상, 편집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파킨슨 병은 아직까지 딱히 치료법이 없어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발병 후 15에서 17년 정도 지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이 60세 전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18살 때 바로 위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방황하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살 거라면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어렵게 2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던 것일까?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당시 나는 평상심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병원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병에 대해 잘 모르니까 덜 끔찍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고 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미래가 빤히 그려졌고 그것이 나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한없이 천장만 쳐다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내가 불치병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몇 년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그래도 의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고 불고 원망한다 해도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깜깜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우울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당시 나는 피곤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쉬어준다면 별 문제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는 시간을 걱정하느라 침대에 누워 오늘을 망쳐야 하는가? 파킨슨병 치료법이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 중이니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리고 내 뇌에서 도파민 분비 세포가 80%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20%는 남아있다. 즉,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2013년 그 다음 단계약인 레보도파를 쓰기까지 말이다. 또한 나는 그 12년 동안 책을 5권 썼으며 진료와 강의도 계속했다. 다행히 치매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도 경미한 편이다.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12년이라도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내가 2001년 2월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7살 난 꼬마는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꼬마는 엄마의 하이힐을 신어보았지만 뒤뚱거리다가 그만 층계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꼬마는 많이 먹으면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잔뜩 먹었더니 배만 아팠습니다. 꼬마는 엄마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액세서리로 치장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엄마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나요? 기다려봤니? 아니요. 꼬마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 꼬마는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아이들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입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처럼 옷 입고 치장하고 어른들의 행동을 아무리 흉내내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으며 어른들이 그다지 힘이 센 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오면서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꼬박꼬박 받던 용돈이나 세뱃돈이 뚝 끊겼을 때, 더 이상 학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때, 공중 목욕탕에서 욕조 안의 물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어릴 적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짐들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어릴 때는 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성자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실제 모습은 꿈꾸던 것과는 차이가 많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꿈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이 때 달콤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어른으로서의 지혜와 힘을 가져도 또 어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건강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떠날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 늘 흔들리지 않을 자아 정체성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을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을 단순하게 봤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여러 각도에서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도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한 어른은 양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능력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 나가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며 이룰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안다. 건강한 어른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며 불완전함 속에서 감사와 용서를 배운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내가 잘났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때론 승자가 되고 때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며 행복을 찾고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어린 시절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또 어떤 잘못도 용서받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릴 적의 기대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떠한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세상이 허락된 건 아주 잠깐뿐이었다. 바로 아기였을 때다. 그 시절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해 있고 내가 물을 엎질러도 그건 나를 위험한 상황에 있게 한 어른들의 책임이었다. 그 시절의 행복이 너무 커서일까?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꾼다. 어른으로 살면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살다 보면 알게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적응하고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수많은 한계 속에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이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가끔 독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올 때마다 나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나 또한 고부간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시어머니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다. 또 자수성가한 아들이 기특하기만 한데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며느리가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는 걸 늘 못마땅해 했다. 군의관인 남편 월급만으로는 집안 살림을 꾸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말이다. 저녁상을 차려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집에 늦게 가면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았다. 너무 속상해서 변명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 내가 애들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이냐? 어느 날엔가는 딸의 머리를 자르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손녀의 머리를 따주는 게 당신의 낙인데 며느리가 감히 손녀의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벽을 보며 누워서 식사를 거부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잘못했다고 빌어야만 했다. 기가 막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살기 위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들이다. 1. 외워버릴 것.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이다. 처음에 나는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왜 저러시는 거야? 하며 짜증을 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 무진장 애써 보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자꾸만 화가 나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저래 하고 인정해 버렸던 것이다. 남편과 내가 쓰는 방의 장롱과 서랍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들면 나만 괴롭다. 결국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다. 대신 그냥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다. 인정해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 또 정리하셨구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에게도 똑같은 처방을 내렸다. 어차피 안 고쳐질 텐데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우다 보면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텐데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일 텐데 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 경지에 달하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 예 하며 은근슬쩍 넘기게 되고 시어머니가 곧 화를 낼 것 같으면
미리 선수쳐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 갈등 상황을 피하게도 되었다. 그러려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갈등 상황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라며 열을 내게 되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그에게 휘둘리게 된다. 그러니 안 고쳐질 사람에게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낫다. 2. 하는 척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하는 척을 굉장히 싫어한다.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을 떠는 행위로 생각해서다. 왜냐하면 보통 하는 척은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남들에게 맞춰주거나 인정받고 싶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는 척이 솔직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래서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 척만 할 뿐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난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면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을 나누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이익에 따라 관계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속으로는 싫어도 그걸 굳이 밖으로 내색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솔직한 게 최고라며 싫다고 말해봤자 관계만 어그러질 뿐이다. 만약 부모가 아이들이 귀찮을 때마다 그걸 다 표현한다고 생각해보라.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는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 감정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하는 척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다. 상황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한, 그래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 하는 척이 옳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는 게 좋다. 때로는 솔직한 게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해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다짜고짜 비난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비난받는 것만으로도 모멸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러면 부당한 비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욕을 준 상대에게 주먹이라도 날려야 할까? 아니면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다며 도망치는 게 편할까?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비난에 화를 내는 것은 그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주먹을 날리거나 상대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럴 때는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게 부당하다면 그 비난을 받지 않으면 된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 받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므로 느낌을 상처로 남길지 그냥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릴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물론 그는 당신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화가 나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했을 수도 있다. 모멸감을 안겨주려고 벼르다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 휘둘릴지 아닐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 누군가 상처를 주고자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4. 더 이상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 그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자책하지도 마라.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못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딱히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가 못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고 거기에 쓸 에너지를 당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그 사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설령 뒷담화를 할지언정 앞에서 대놓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어떤 이유로든 당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 것. 어머니, 아버지, 가만 불러만 봐도 따뜻해지고 그리워지는 이름이다. 내가 걸어가다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주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나에게 주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최고라고 말해주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세상 든든한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상화하고 그리워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현실의 부모는 그리 완벽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을 때도 많다.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삼시세끼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 이러다 큰 싸움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다른 집은 모두 화목하고 단란해 보이는데 콩가루 같은 우리 집이 창피하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는지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나서 6개월간 아팠다. 그러다 보니 나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엄마의 정이 그리웠는지 늦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자주 오줌을 쌌다. 6살 때쯤엔가는 한겨울에 또 오줌을 싸고 말았다. 화가 난 아버지는 나를 얇은 내복 바람으로 쫓아냈다. 그때 나는 옷 속을 파고드는 추위와 수치심에 떨며 울면서 두 주먹을 쥐고 결심했더랬다. 이 다음에 크면 꼭 복수하고 말겠다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다. 그런데 커서 생각해보니 당시 아버지는 소송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어머니는 몸이 아픈 데다가 딸 둘을 낳고 이번엔 아들인가 했는데 또 딸을 낳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라 그저 운이 없었던 탓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고 서툰 부모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상상 속에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한 후배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부모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고달픈 일일지도 모른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며 모든 아버지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감정만 있는 것일까? 사실 남녀 사이의 사랑처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역시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정신분석가인 위니코트는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아이는 엄마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아이는 무자비하며 엄마를 마치 무보수의 하녀나 노예, 하층민처럼 취급한다. 아이는 대부분 배고프거나 뭔가가 필요할 때 엄마를 무지 사랑한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귤 껍질처럼 엄마를 던져버린다. 아이는 엄마를 의심하고 엄마가 주는 음식을 뱉어버려 엄마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들게 한다. 그러다가 이모나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잘 받아먹는다. 아침에 한바탕 끔찍한 난리를 친 뒤 밖으로 안고 나가면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웃는다. 그러면 그는 참 예쁘고 착한 아기네요 라며 아기를 쓰다듬어 준다. 만일 처음에 아이의 비위를 잘 맞춰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엄마를 두고두고 원망한다. 위니코트의 말처럼 아무리 어머니라도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다. 위의 경우처럼 구는 아이가 얄밉지 않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이를 귀찮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발견하면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이 비열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아무리 성숙한 인간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부모 자식의 관계 역시 완벽할 리 없다. 그러므로 아이가 미워질 때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항상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도 때로 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항상 틀리기 쉬운 인간에 의해 길러지는 존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와 배려, 감사와 유머가 싹튼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필요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결핍되고 상실한 것을 스스로 찾아 메우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좌절을 주면 아이는 서서히 좌절을 견디는 법을 배워나가고 현실감을 얻게 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모든 인생을 바쳤어도 그 결과가 전적으로 부모의 통제 안에 있을 수는 없다. 집 밖의 세계에서 부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이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리고 생후 초기에 엄마와 아기가 얼마나 서로 잘 맞았는지에 따라 아이가 겪게 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갈 때 잘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부모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법이니까.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내 무릎에는 지금도 어릴 적 놀다가 생긴 흉터가 10개도 넘게 남아있다. 그 흉터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비행기 낙하산 놀이를 하다 계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여 생긴 흉터. 이 안에는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모두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기억이 함께 묻혀 있다. 이 푸른 자국은 연필을 들고 뛰다가 넘어져 연필심이 박힌 흔적이고, 그때 아버지는 연필심을 빼주며 나보고 조심성이 없다고 나무랐다. 무릎 가운데 지도처럼 남아있는 큰 흉터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 화상 연고를 잘못 발라 생긴 것이다. 결국 상처가 곪아서 며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열이 펄펄 났다. 물론 아무 약이나 발랐다고 어머니에게 크게 혼나야만 했다. 어쨌든 흉터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들어있어 내가 살아온 과거를 증명해 주고 있다. 어릴 적에는 흉에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과거를 거쳐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삶의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몸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흉터들이 산재해 있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기 훨씬 전부터 흉터는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 가족,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기도 했고, 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내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깨지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아물던 상처가 덧난 적도 많았다. 그뿐이랴. 상처 하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했다. 부끄러워서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흉터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상처를 입고 그것이 회복되어 흉터로 다시 남고 다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아물어 또 다른 흉터가 되는 동안 나는 더욱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웠다. 결핍과 상실로 인해 상처를 입고 때론 그것들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때론 견디는 법을 배우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지 싶다. 그러므로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만일 몸과 마음에 감추고 싶은 큰 흉터가 있다면 더 이상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럴수록 생채기만 더 날 뿐이다. 왜 상처는 벌써 아물었는데도 그 흔적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가? 내 딸아이는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아이의 가슴에는 그때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다. 딸아이는 그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 흉터는 바로 내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징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수술을 견뎌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상처는 쓰라렸지만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이겨냈다.
흉터가 바로 그 증거이다. 흉터야말로 당신이 그만큼 용감했고 강인했음을 말해주는 삶의 훈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살아남은 당신 자신을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흔히 의사가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종종 감사 인사를 듣게 된다. 선생님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웃기도 하네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럴 때마다 내 대답은 한결같다. 실은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들을 이겨낸 거예요. 전 단지 당신이 마음속 갈등을 풀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당신은 이미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 가지 힘든 기억과 갈등 때문에 그 힘이 마음 한구석에 찌부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 힘을 되찾게끔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말한다. 상처가 난 자리에 새살이 돋듯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 탄력성.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살아남아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회복 탄력성 덕분이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살바토레 메디는 일리노이벨 전화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때 직원들 대부분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이혼을 하거나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의 3분의 1은 그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강을 잘 유지했고 해고를 당한 뒤에도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얻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데 있었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위안을 얻으며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려 노력한다. 당신도 지금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또한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분명 자신을 추스른 다음 움직일 것이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껏 그래왔듯 당신 내부에 잠재돼 있던 놀라운 힘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